드디어 이재명의 턱 밑에 검찰의 칼날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조선일보는 검찰이 백인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검찰 관계자라고 칭한 이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진상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적어도 차장검사 정도는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제 생각입니다. 그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서 정진상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인동 게이트에 이재명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정치적 거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재명이 그냥 성남시장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이 정도 로비를 한 증거가 드러났다면 벌써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명국인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치권에 휘둘려서 아직껏 이재명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턱 밑에 칼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발언이 뉴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사흘 전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정진상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죠. 백인동 민간 시행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은 최근 김인섭 재판에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정진상과 이재명을 거론했습니다. 정진상, 이재명에게는 최악의 증언을 한 겁니다. 그 증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인섭에게서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돈의 절반은 김인섭이,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갈 돈이다. 여기에 상방울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이재명이 사진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게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장을 청구하면 백인동 게이트 더하기 바로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화영이 입장을 바꿔서 입을 연 게 확실하다는 얘기들입니다. 검찰 출신 조응천도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 있는 말 등을 볼 때 이화영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상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을 하던 이화영은, 입을 쫙 닫고 있던 이화영은 자신이 결정을 했든 아니면 자신의 보수인 이해찬의 뜻이든 입장을 바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상방울 대북 송금과 백인동 게이트 수사에서 결정적 카드, 이른바 서목경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재명을 소환조사하지 않고도 영장은 청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과연 검찰은 구속영장이라는 이재명에게는 절체절명인 칼을 언제 내밀 것인가? 많은 언론은 내달,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검찰이 회기가 아닐 때, 그러니까 8월 15일 전에 영장을 청구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응천이 라디오에서 한 말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도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얘기 같고, 우리 당이 지금 화들짝 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화영의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장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 민주당과 직접 한판 붙겠다고 칼을 뽑은 겁니다. 한동훈은 검찰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다가 부지사까지 지낸 이화영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 딱 꼬투리 잡힌다.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밖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자, 이쯤에서 이 문제도 마치고 다른 문제를 짚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총선 전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선 예상도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데일리안이 의뢰한 공정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공정이라는 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선 때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 7월 24일과 20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후보 40.2%, 국민의힘 후보 37.0%.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정의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무소속 3.3%, 그리고 기타 정당 4.4%였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39.1%.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37.0%에 비해 오차범위 내서지만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송 참사, 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친명 비명의 갈등, 그리고 김성태, 이화영 입장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하는 속에서 두 메이저 정당의 지지율이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여전히 견고한 양당 고정 지지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정치 이슈로 두 당의 지지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121석의 수도권에서 다시 민주당에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이들보다 민주당을 찍어서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국민이 더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 이를 극복할 인재들을 국민의힘이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4고 당협에 인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등 영남권과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 민주당을 앞설 뿐 의석수가 밀집한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도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도에서 난 물난리만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제 보도가 됐죠.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일과 24일 2일간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4%, 부정평가는 무려 59.5%였습니다. 2대 3 정도입니다. 긍정 2, 부정 3. 이 여론조사만 본다면 지난 5월 2주차에 42.1%로 오른 뒤에 40%를 유지를 하다가 약 2개월 만에 30%대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TK와 대전, 충청, 세종, 강원에서 지지율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TK 지지율은 50.8%로 2주 전 59.4%에 대비를 했을 때 무려 8.6%포인트. 그리고 충청, 강원은 39%로 2주 전 44.1%에 대비를 했을 때 5.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온 겁니다. 서울 지지율은 36.8%, 인천, 경기 35.4%, 그리고 부울경은 44.5%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50대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30대 지지율은 29.6%로 2주 전 40.8% 대비 무려 11.2%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폭락을 한 겁니다. 40대와 50대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20대 지지율만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7월 2주차 조사 대비 4.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4.8%,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4.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4.3%를 기록했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4월 4주차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랑비에 옷이 찢는다고 할까요? 대중은 그 괴담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어도 가랑비에 옷이 찢는 겁니다. 에이스 리서치는 국정 지지도 하락 요인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과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백지화 논란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국정 지지율 하락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앞에 금요일 날 갤럽은 반짝 상승을 했죠. 반등을 했죠. 그런데 리얼미터는 3주 연속 하락을 한 겁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 5일간 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는 36.6%, 그리고 부정평가는 59.9%였습니다. 이 역시 긍정은 2, 부정은 3입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38.1% 대비 1.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전주 58.9%보다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기준 지난 6월 5주차 42.0%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도 서울은 37.3%, 전주와 비슷했을 뿐 인천, 경기는 32.3%로 전주 35.3% 대비 3.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9개월 뒤 총선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권 싸움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패배가 자명해집니다. 자, 이재명을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도가 하나하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매달린 일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전부 다 정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더 이상 과학을 멀리하고 선동에 가담을 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계속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김건희 여사 스캔들을 만들려고 획책을 했죠. 그런데 이 역시 선동이 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아주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어제를 기다렸겠죠.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부터 진보 좌파가 앞서다 보니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지없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작년 10월 벌어진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관 9명 모두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탄핵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이상민 장관이 법률 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법률 위반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헬로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일 뿐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징인에 의해 발생을 했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헬리빈 참사 관련 이상민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장이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이 석 달 전 이 탄핵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이 KBS 사사건건 등에서 이상민 탄핵은 말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적 책임은 제하겠지만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이어 올해 수해 참사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칫 정권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질 위기에서 그나마 오송 참사 책임 소재가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역풍이 불이하겠죠. 사실 이상민 탄핵이 무리하다는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이상민 탄핵 소추 사유는 재난 예방과 대응 미흡,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서의 위정 등입니다. 그런데 이상민이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가능하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하를 했죠. 그 부분은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헌재가 각하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마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도 율사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정확히 167만에 나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에 63일이 걸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는 91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 2달 이상 더 걸린 겁니다. 직무정지로 있던 이상민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묻자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박광원이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이재명은 침묵했습니다.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 소추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정치 탄핵인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탄핵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 정진상에 대해 백인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인 겁니다. 정진상은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청탁을 받아서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김인섭과 115번이나 전화통화를 했죠. 거의 김인섭과 한몸처럼 놀아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10월 18일 김인섭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이 로비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중에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갈 돈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정바울은 검찰이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며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검찰 신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는데 맞느냐 이렇게 묻자 역시 그렇다고 했습니다. 200억을 받아 100억은 자기가 꿀꺽하고 100억은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주는 돈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물난리가 났는데도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도덕성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수를 많이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 누구죠?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말까지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도대체 어떤 이들입니까? 이렇게 수혜가 나서 난리인데 바로 그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여야 의원들이 무려 6박 8일정으로 그러니까 19일부터 6박 8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등을 순방 중인 가운데 당초 일정상으로는 이 필리핀이 아닌 몽골 방문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몽골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몽골이 수해 피해를 입은 탓에 방문 국가를 그 일정 중에 필리핀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챙길 것은 다 챙겨 먹자는 심사였습니까? 국내에서도 집중호우로 전국적 수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명색이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분까지 굳이 행선지까지 변경하며 일정을 채워야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출장입니까? 외유입니까? 일정을 보니 도저히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껏 초청국의 국회의장을 만나서 예방 수준의 티타임 정도를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이 불복을 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방송 시작할 때 참 뻔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요즘은 아들과 딸에 대한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굽혔더군요. 권력을 가졌을 때 조금만 더 겸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가 교수 자리를 비롯해 공직에 나서기 전에 정도가 무엇인지 약간의 변별력이라도 갖췄으면 오늘 이 수문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